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또 부동산 강사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주바다님 모시고 오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바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들 보면요, 뭐 서울 집값이 5, 6억씩 뚝뚝 떨어지고요. 뭐 그 이상도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또 올해 최저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게 5, 6억씩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앞에 얼마에서 5억, 6억에 떨어지는지 사실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 집을 생각할 때 8, 9억 아니면 10억짜리 진짜 많으면 10억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갑자기 5억 얘기하면 뭐야 반타작 났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한 18억짜리가 그 안에서 이제 3, 4억씩 이렇게 조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는 부분이고 그것도 이게 일시에 빠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되게 고점일 때 대비해서 이 정도 빠졌다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물이 사실 늘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그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현장도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좀 봐보면 그 서울의 매매랑 전세 매물수가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올해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쌓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매매는 이제 쌓이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이런 거를 데이터에서 사실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가장 최근의 매물수 데이터를 보면 완전 고점을 찍었다가 진짜 많이 양이 많아졌다가 또 조금 일부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프상으로도 살짝 소진이 되는 게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것만 봐서는 그 현장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사 다르지, 데이터 다르지. 이 시장이라는 건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말에 집을 많이 보러 가잖아요. 주말 하루 지나고 나면은 또 완전히 바뀌거든요, 상황이.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34평, 뭐 아니면 성동구 신축 34평 뭐 이런 것들 또는 노원에 있는 뭐 구축 아파트 할 것 없이 최근에 매물 개수도 늘어나기도 했고 그 네이버에 보면은 최근 변동 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래 얼마에 내놨다가 매물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 팔리니까 이거를 뭐 8천만 원을 내렸거나 뭐 1억 2천 내렸거나 이런 거가 네이버에 나와요, 부동산에. 와, 이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강사님. 딱 커서를 갖다 대면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어떨 때에는 이 빨간색 화살표로 있으면서 뭐 이게 5천만 원, 이러면 5천만 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세를 봤을 때 되게 그 시장에서 어떤 정점을 찍고 사실 내려온 시기가 맞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장 자체가 좀 그런 하락장에 있는 시기도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돼요. 거래량이 항상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하는데 지금 시기는 대세적으로 가격이 빠진 시기에다가 시장 분위기적으로도 매물이 나오면서 진짜 가격이 깎이는 그냥 알아서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물론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 투자에 활용할 거냐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나한테 도움이 사실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다 발품을 팔아볼 수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겨우 나가거나 퇴근하고 가면 또 너무 또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최근에 변동 내역도 볼 수 있고
중개사도 이렇게 아예 숫자가 나와 있네요. 맞아요. 바닥에. 이게 뭐냐면 진짜 이거는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웬만한 거 찍어보시면 네. 이 요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분위기를 보셔도 얘랑 지금 분위기가 비슷한데 중개소 51곳, 뭐 29곳 이게 뭐냐면 집을 잘 팔리는 시기에는 많이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한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뭐 보통 내놔야 그 정도거든요. 맞아요. 근데 51곳의 중개소에 물건을 내놨다는 얘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꼭 팔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처음부터 51곳에 내놓으려면 저거 51곳에 저도 내놔봤거든요. 네. 죽어나요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연락하고 거기 안에서 또 사장님께서 호의적이신 분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안에 그 숫자는 51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네.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 과거에도 데이터와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집값이 앞으로 더 뭐 빠지려고 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사실 안 좋을수록 네. 다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듣다 보니까 뭐 내가 뭔가를 행동하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요새 최근에 실제로 매매 전월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매매 아니면 전월세인데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안에서 그 전체 거래하는 그 포션에서 우리가 매매 포션이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9%고 나머지가 다 전월세 거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나 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가기가 겁난다? 이런 두려움의 시장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강남뿐만이 아니라 뭐 성동구, 강서구, 노원 이거는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그 입지 순으로 이걸 제가 순서를 매겨 놓은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참 사람들이 막 집값이 올라간다, 집을 사야 돼 했던 그 시기의 그 숫자랑 지금 숫자랑 보면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 수요로 다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너무 집값이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진짜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내가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이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21년도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매매에서 전월세로 이렇게 넘어갔던 거는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많이 줄고요. 네. 거래가 안 돼서 막 매매가가 떨어지고 이럴 때도 사실 거래가 안 되니까 매매 거래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거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장에서 거래 안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표에서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강남이랑 노원이랑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원에 좀 집 사는 거가 조금 더 우리 현실에 그래도 맞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지난 2011년, 12년, 14년 이때의 시장을 한번 봐보면 이 전체적인 숫자 자체가 노원 쪽이 숫자가 더 큰 거 보이시잖아요. 강남 쪽보다 이 숫자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시장이 진짜 안 좋아도 그래도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런 집들은 거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락장이라고 해서 가격이 다 내리지만은 않거든요. 네, 진짜 싼 구간에 있는 그런 집들은 그 안에서도 다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오르고 하면서 다 제각각 다르게 사실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그냥 다 가지는 않는구나. 그거를 알고서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 그 좋은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제가 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어떤 집 살 때 되게 좋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대략 지금 새 아파트들이나 좀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한 60%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막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더디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전세가율이 오히려 연식이 좋은 것들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전세가 6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그 한 3, 4년 정도의 이런 전세가가 막 3억씩 4억씩 또는 조금 이제 절대가가 낮은 것들은 1억씩, 그러니까 3, 40%씩 이게 3, 4년 만에 전세가가 오르거든요. 그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전세가율이 60%라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한 3, 4년이 지나면 얘가 80%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렇게 매매가가 쌀 때 네. 그냥 가격을 싸게 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내가 그 전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만약에 투자로 하신 분들은 이제 투자금 그 안에서 전세금 올라오는 것들 내가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안에서 전세가가 그렇게 올라가니까 두 가지가 좋아요. 첫째는 내가 전세 아니고 매매를 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고 거기에 계속 살던 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내 집에서 살아야 거기 안에서 밀려나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최소한 거기 안에서 너무 막 하락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이 안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막연하게 정말 맞아요. 뭐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모르겠고 네. 모르겠고 그냥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거를 미루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준비를 그래도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매수를 하시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표를 보여주시면서 딱 알려주시니까 마음속에 좀 막연했던 그 불안감들을 좀 잠재워 주신 것 같아요. 진짜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전세가 또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었는데 딱 그래프로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집을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은 나는 서울로 좀 더 상급지로 좀 더 그렇죠. 좋은 곳으로 갈아타고 싶다 혹은 나는 정말 괜찮은 곳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그래도 나중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이런 그 시장의 상황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불과 지난 23년 1월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못 사고 가격이 막 갑자기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 막 또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 그걸 뭐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깎아서 살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격을 시장이 안 좋으니까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내가 사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서 집을 좀 매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뭐 5천만 원이 깎이는 그런 집이다.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면 네. 뭐 거기에서 5천만 원 깎아서 산다. 근데 내가 지금 갈아타려고 하는 집은 예를 들면 8, 9억대 집이다. 네. 그러면 그 집은 더 깎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같은 비율이라도 그렇죠. 달라지죠. 네. 뭐 예를 들면은 9천 막 이렇게 깎인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더 떨어질 걸 내가 그냥 받으려 기다리지 말고 내가 거기 안에서 시장이 되는데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시장이 이걸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거기에서 내가 하면 노력하면 네.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여건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다렸다가 더 좋은 데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면 네.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단지들일수록 이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갈수록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매매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팡 뛰어나가요. 네.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싸졌다라는 뭔가 그 임계치가 넘어가면 돈 뭉치가 그냥 막 들어와서 사기가 어려워요. 네. 정말 뭐 예를 들면 조금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집이다 이러면 뭐 전세가율이 80% 90%도 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60% 70% 넘어가면 그 안에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냥 확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기다렸다가 산다는 게 되게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투자를 되게 공부했고 네. 많이 이 시장에서 하셨던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쌀 때 사라고 맨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네. 쌀 때 사.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협의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부분들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뭔가 이게 전세가율이 조금 올라가서 이거는 투자하기 괜찮겠다 혹은 지금쯤에 내 집 마련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뭔가 번호표가 늦었어. 그렇죠. 이런 맞아요. 순간을 맞닥뜨리니까 항상 타이밍이 뭔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제주바다님 얘기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흐름대로 흘러가겠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내 집 마련, 투자를 하시려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요것만큼은 조심해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한 3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은 서울 안에서도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강남이 가까울수록 그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강남에 가까운 데를 살 수 있는데 훨씬 멀리 있는 거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거 실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특히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내 집이 팔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집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파는 거를 계약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금이나 이런 것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집을 사는 그거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매수할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특히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왜냐면 시장이 그 안에서 뭔가 기사가 뭔가 또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면 이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해놓고 잔금이라고 해서 실제 소유권이 내 걸로 가져오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통 한 3달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근데 이 3달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매수자가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집을 살려고 막 해서 만약에 이거를 거래를 해놨는데 이 매수하신 분이 혹시나 뭔가 여건이 안 된다든지 상황이 생겨서 이 집 만약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 계약금 포기할게요 라든가 계약을 안 한다고 해버리면 그럼 나는 더 비싼 데로 지금 이사를 갈 건데 거기 계약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중도금을 우리가 받아놓으면 이 계약을 없애는 거가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받아놓으면 내가 이사갈 집 계약금 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받아놓으면 좋겠죠. 그렇죠. 혹시나 진짜 이게 만약에 정 안 돼서 네. 최악의 경우에 그럼 여기 중도금이랑 계약금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지금 시장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네.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적합한 그 조언인 것 같아요.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맞아요. 상황이다 보니까 삐끗하면 나는 갈아타게 하려고 더 좋은, 더 비싼 집을 결정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맞아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매도부터 먼저 하고 매수로 넘어가는 부분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켜보면서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절대 관망하지 않는 자세로 있다 보면 분명히 내가 서울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싶다. 네.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께 조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 아파트도 그렇고 네. 내 집 마련이라는 것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목표기도 하고 사실 꿈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꿈으로 남지 않게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네. 그래야 뭐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은 돈을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하자. 이게 그냥 내가 돈이 모였을 때 뭔가 살려고 공부하거나 하면 뭐가 되냐면 마음은 급하고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때 돼가지고 막 네. 어디 사야 되지? 막 갑자기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막 네.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평정심을 가지고 내 눈을 이렇게 트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차라리 진짜 돈 없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거가 훨씬 더 이 집 사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가 돈이 없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좋은 집을 알아보는 그 눈을 물론 종잣돈 모으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다 모으고 나서 이제 공부 시작? 그러면 사실 이게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걸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유튜브 아침에 저도 출근할 때 듣거든요. 네.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들으시고 출퇴근길에 그리고 따로 하루에 그래도 뭐 한두 시간 정도씩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그게 나한테 남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남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휙 빠져나가는 네. 그런 공부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남길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진짜 이 투자 또는 이 뭔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서 진짜 이 성과를 냈던 사람한테 배워서 그걸 내 걸로 만들게끔 남겨야 돼요. 저희 남편 얘기를 잠깐 하면은 네. 저희 남편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다르시군요, 부부가. 네. 근데 저희 남편도 정말 지금 거의 한 6년, 7년 이상을 그냥 진짜 유튜브만 봤었어요. 네. 아예 공부를 안 하다가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주식으로 뭔가를 되게 대박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거나 하는 게 좋겠다. 주식으로 성과 내신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진짜 부동산에서 뭔가 결과를 내고 싶다 한다면 진짜 강의를 듣거나 나한테 남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런 그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평균 은퇴 나이가 한 55세 정도, 최소 생활비를 한 250만 원대 정도, 이 정도는 잡아야겠죠.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무려 44.6%나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바다님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저도
그 막막함을 저도 겪었잖아요. 네. 내가 돈이 한 200-300 모이면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뭔가를 또 했다가 네. 없애버리고 또 모으면 없애고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후 준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연금을 우리가 79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면 진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그 순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실 10억을 만드는 구간은 거의 대부분 이 구간을 거쳐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따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한 5단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5단계. 네, 제가 일부러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구간을 좀 더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우리가 모으는 구간. 그 다음 3억, 5억, 10억으로 가는 플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 2천만 원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100만 원과 주식 투자 다 잃는 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아우, 그럼요. 다 해봤어요, 정말. 뭐냐면 허투루 투자하면 안 돼, 절대로. 허투루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잣돈을 2천만 원까지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돈이 없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모으는 구간에서도 투자 공부하는 것들은 꼭 하셔야 돼요. 한두 시간씩이라도 계속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뭉치고 제가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내가 보이면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돈을 안 보이는 데다가 다 이렇게 뿌려놔야 돼요. 어떻게 뿌려놔요? 예를 들면 진짜 은행 어플을 여러 개를 쓰면서라도 은행을 나눠서 이 저축을 다 쪼개는 거예요. 통장을 다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짜리가 10개 있으면서 이렇게 1000만 원인 거랑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하나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1000만 원을 못 모아요. 이게 1000이 갈 때까지 통장 하나에 있으면. 맞아요. 근데 10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서 또 넣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돈을 쓰기 전에 100만 원 떼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 원까지 모으는 걸 한다. 그 다음 구간이 이걸 가지고 이걸 점점 이제 더 모아서 우리가 5천만 원, 1억 정도까지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얘네들을 모아서 뭉쳐서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진짜 2천에서 5천만 원, 5천에서 1억 이걸 돈을 나눠서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좀 적다,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이라든지 지방 안에서도 우리가 집을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아기 키우거나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7년 이상 이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거를 한다. 내가 조금 더 종잣돈이 그래도 있다. 1억 이상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찾으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강남에 한 1시간 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좀 멀다. 약간 힘든데? 이런 느낌 몇 번 많이 갈아타야 되고. 이렇게 좀 갈아타고 지치네?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애들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소액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얘가 나중에 이제 3억 정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애들을 물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매도하면서 그 돈을 빼서 다시 투자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 아까는 강남 이 1시간 좀 밖에 또는 그 내외 약간 힘들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50분, 40분 아니면 더 좋게는 뭐 진짜 강남에 있는 걸 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게 한 3억 정도 우리가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전에 종잣돈을 알토랑같이 모은 거를 조금 부족하지만 약간 가성비 있게끔 가는 거죠. 내가 적은 돈으로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거 3억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3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다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게 해서 걔가 나중에 5억 이상으로 불어나면 네.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길게 보유하면서 걔가 10억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돈이 또 나한테 다시 전세금이 오르면서 나한테 온다? 그럼 다시 그걸로 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정도 우리가 만들고 나면 투자하는 거랑 동시에 내 상황에 맞게 그 돈에 맞게 다시 내 집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뭐 2개 정도 우리가 가져가면서 이 10억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더 길게 보자면 뭐 여기 안에서 내가 진짜 나는 그냥 집 한 채 좋은 걸 하고 싶다. 그럼 뭉쳐서 진짜 좋은 거 해도 되는 거고. 이건 선택이에요. 네. 근데 10억까지 가는 구간은 거의 대부분 이런 계속 뭔가 디딤돌을 딛고 다시 띵뛰기 하고 다시 띵뛰기 하고 이러면서 사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걸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포기해버려. 돈을 네. 막 다 써버려.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잘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뛰고 해나갔을 때 노후 대비도 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겠죠. 사실 10억 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거든요. 10억, 20년 후, 30년 후 언제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딱 플랜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2천만 원에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한 2채 정도로 해서 기간은 한 5년 정도? 요 정도의 기간으로 보면서 점점 굴리니까 결국은 2천만 원이 1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동 플랜을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도전의 시작은 2천만 원 모으기부터예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10억도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지만 2천만 원 모으는 것부터가 일단 난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실 1,000만 원 그 구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그때 항상 뭔가를 해. 또 쓸 데가 생겨요. 맞아요. 특히 뭐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면서 돈을 다 빼쓰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 그렇게 쓰고 나더라도 굴하지 말고 모아야 돼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사실 그런 구간들을 다 거쳤고 하다가 나중에 저도 이제 진짜 우리 남편만 돈 버는 그런 외벌이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냥 저희 남편은 그래도 350 정도 벌었었어요. 혼자서. 그래도 적지 않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제가 이제 맞벌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3식구 정도 이제 아기가 있었으니까 3식구 쓰는 경우에 집에 뭐 그런 대출 원리금 나가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 한 350 적게 써도 그러니까 그 정도 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럼 버는 돈 다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명절 되면 이제 빵꾸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써야 될 때가 생기니까. 맞아요. 못 모아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미용실 안 가. 신발 안 사. 내 옷 뭐 그렇게 좋은 거 사지도 않아. 그리고 애기 거 장난감도 정말 뭐 새 거 아니고 당근 이런 데에서 그냥 이렇게 중고로 사든 아니면 이거 빌려주는 데 있어요. 장난감. 그런 데서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인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는 돈을 모을 수 없고 진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를 했냐면 제가 그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 썼던 글 중에 그 외벌이 저축 최후의 방법 막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안 모일 때라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내가 또 저랑 같은 상황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해서도 내가 진짜 안 모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집을 좀 작게 줄여가고 평수를 줄여가고 그 안에서 계단식이 아니라 복도식으로 또는 방 3개짜리 아니고 방 2개 또는 방 1짜리. 제가 그때 진짜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렇게 베란다 멀쩡히 있고 막 이런 따뜻하고 누구나 꿈꾸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살면서 대신에 돈은 못 모았어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복도식 17평으로 세 식구가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실제로 짐을 많이 버렸고 짐을 많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미 버렸는데 내 돈 주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돈이 아깝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트에 못 가요. 왠지 아세요? 왜요? 제가 진짜 에어프라이기가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먹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프라이기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방방하게 공간이 놓을 수는 부족하니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구조를 그렇게 잡아놓으면 거기에 파생돼가지고 돈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알아서 줄여져요. 그래서 그게 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집을 좀 줄여서 가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짐을 좀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위주로 남기면서 그걸 좀 해보시는 거를 첫 번째로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내가 이거를 지출을 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 지출하고 있는 거를 뭐 20만 원을 줄이고 이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내가 써야 되는 것만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적으로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지만 진짜 화장품 이런 거를 아예 일체 안 샀어요. 그냥 스킨 로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사고 네. 그냥 바디 로션으로 뭔가 네. 안 사도 되는 것들은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좋은 10만 원짜리를 사다가 네. 조금 아끼게 뭐 5만 원짜리로 그걸로는 안 돼요. 돈이 안 모여요. 그냥 안 사야 돼. 과감한 결단이 그렇죠. 필요하네요. 내가 진짜 마음을 먹고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돈을 모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 모이는 순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모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실제로 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돈들이 다 진짜 좋은 자산, 내가 불려나가는 그 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쓸 돈이 없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자산이 이렇게 커가는 걸 보면 돈 쓰는 게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바뀌어요. 돈을 그렇게 투자로 벌어보신 분들은 네. 허투루 쓰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아껴가지고 만든 돈인데 그 생각이 그렇죠.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이렇게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현실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구조를 만드는 거죠. 내 집을 그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지출하는 것들도 뭔가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쓸 돈? 이런 건 그냥 아예 쓰지 말자. 그리고 이런 투자적인 것들로 내가 거기다 돈을 넣어서 구조적으로 그냥 내가 돈이 다 거기로 갈 수 있게끔 내가 뭔가를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계속 잘 안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저는 저를 못 믿는다고. 저도요. 네. 그래서 그냥 구조, 어떤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게 돼요.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되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살 일인가?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불행하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힘들지만 조금 뭐 하지만 약간 게임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을 10억 버는 구간에 있어서 어떤 훈련하는 기간이야. 모든 부자는 이걸 거쳤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랑 진짜 그 외식을 거의 한 주에 보통 1, 20만 원씩 기본으로 썼거든요. 저희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돈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 줄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줄이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그거 좋아하는 걸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정해놓고 집도 이사해버려. 막 이거를 돈도 다 이제 투자하는 데다가 내가 넣어놓고 하니까 이게 약간 게임처럼 생각이 돼서 야, 이번에는 또 뭐를 줄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너무 그런 우울한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절대로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과정 다 거쳤겠지? 되게 즐겁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짜 내가 어떤 훈련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게 그 구간을 지나갈 것 같아요. 보통 한 3, 4년 정도면 사실 그 구간이 지나가거든요. 네. 네. 왜냐면 투자를 공부하는데 뭐 몇 개월에서 많으면 길면 1년 집을 사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는데 한 2년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저도.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좀 버텨보시면 정말 이런 식으로 좀 변하는구나. 그런 거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희망에 대한 걸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들으면서 이게 사람이 돈을 아껴야 되고 뭔가 돈을 못 쓸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게 사실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들 맞아요. 노후 대비해야 되고 당장 1, 2년만 살 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그 3, 4년의 구간 안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 환경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억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10억까지 이제 어떤 로드맵으로 좀 가면 좋을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종잣돈으로 집을 한 채를 딱 사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 돈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냐면 이 집이 나한테 돈을 줘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다. 네. 그러면 걔를 전세를 내가 만약에 뭐 4억 주고서 그 집을 샀어요. 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내가 5억짜리 집을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 집이 나한테 돈을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아니면 진짜 많게는 1억? 내가 모으지 않는 돈이 거기서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또 일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그럼 그거를 합쳐서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개를 집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짜 3억, 5억, 10억 가는 과정이 사실 그 두 채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막 10억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막 집이 엄청 진짜 몇십 채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지금 오잖아요. 왔고 그러면 그 시기를 잘 활용해서 되게 가치 있고 그 가치 있는 집을 정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 돈을 열심히 잘 모아서 종잣돈으로 한 채 사고 그리고 이 집이 나한테 주는 돈으로 또 내가 모은 돈 합쳐서 하나 더 사고 하면 그 두 채를 가지고 우리가 10억까지 갈 수 있는 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서울에 구로에 보면 개봉동에 제가 한마을 아파트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살았던 동네에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전세가가 2011년도에 한 1억 8천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이제 그 정도 전세가를 많이 했었어요. 뭐 1억대, 2억대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세가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도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 2011년도부터 한 10년 뒤니까 20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3억 9천이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로라는 지역이 물론 좋은 지역이지만 서울 안에서 엄청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럼 구로보다 더 좋은 지역들은 실제로 저런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이 저거랑 비슷하거나 더 낮거나 사실 그렇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전세가라는 거가 뭘 믿고서 저렇게 그냥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돈이 다시 나온다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단지를 들고 온 거고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뭐 안 오르는 그런 아파트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는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2배 정도 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맨날 모아서 집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집을 사놓으니까 그 집이 나한테 또 이런 선물을 주네. 집을 또 살 수 있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게 집을 산 사람은 집을 또 사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를 내가 네. 세팅을 하는 건데 그걸 복잡하지 않게 딱 우리 제주바다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두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정잣돈으로 한 채, 그 다음에 한 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달려보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막막하게만 생각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보통 이제 이렇게 두 채를 갖는다고 해도 뭔가 팔아야 돈이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꼭 매도를 해야만 돈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 실제로 양도세를 내면서 내가 그 돈을 취해서 써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양도세를 실제로 중과를 맞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내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사실 양도세를 내잖아요. 물론 이제 수익이 크니까 그렇죠. 괜찮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돈을 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사실 전세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내 투자금을 넣어서 집을 사놓고 거기서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 전세가가 내 통장에 들어왔어. 돈은 이미 통장에 내 돈이 들어와 있는데 네. 세금은 안 내는 거야. 세금 나중에 내가 팔아야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카드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네. 우리가 한다면 꼭 매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노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3억 가는 구간에서 집을 다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매도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들고 가야 되는 막 10년, 20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집들 나중에 살 건데 그때에는 그냥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만 내가 팔아야 되는 집과 들고 가야 되는 집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네. 뭔가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예를 아파트가 들면 있고. 뭐 지방에 있는 걸 샀다. 그러면 그걸 뭐 10년 끌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런 투자는 내가 진짜 중간에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서울에 뭐 강남에 내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10년 이렇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지금 구로에 개봉해 있는 아파트가 네. 한 2억이 올랐거든요. 네. 전세금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매도하지 않아도 돈을 쓸 수 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또 투자를 해보시거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게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또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이고 시세 차익보다 그냥 당장에 월세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저도 월세를 받고 싶었어요. 처음에 네. 투자 공부하실 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장 옆에 있는 네. 기숙사같이 생긴 그런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5층짜리 이런 거. 네. 그게 진짜 수익률이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네. 아파트는 진짜 싼데 월세가 꽤 높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막 보다가 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월세가 예를 들면 40, 50 이래요. 네. 그럼 내가 이 돈을 받아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그쵸.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그 집을 사진 않았거든요. 그게 7천만 원짜리였는데 네. 3,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네. 다시 3,500 네. 반값으로 떨어진 거네요. 맞아요.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한 월세라는 그렇죠.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다행히 제 돈을 거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그쵸.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게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월세 투자는 너무 한정적이다. 진짜 약간 그냥 사람들이 좀 좋아한다 싶은 그런 거를 사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정말 월세 투자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뭐 3040 또는 50대 분들처럼 실제로 이제 현직에 있으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월세 투자 굳이 안 해도 소득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진짜 퇴직하신 경우에는 소득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모으신 자산을 가지고 꽤 좋은 자산을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시는 건 너무 좋죠. 네. 뭐 예를 들면 2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2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아직은 근로소득으로 그렇죠.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더 좋은 자산을 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해요. 월세를 받는 걸로 내 인생도 안 바뀌지. 네. 막 가치 있는 집도 내가 얻을 수 없지. 그럼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월세는 돈이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월급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월급 특징이 뭐냐면 월급이 들어왔나 싶을 때 다 나가잖아요. 맞아요.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출로 다 나가기 때문에 얘가 돈이 안 뭉쳐져요. 게다가 우리 뭐 돈 쓸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은 시기에는 이걸 월세를 만약에 200만 원을 벌어도 그만큼 더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애한테 더 해주고 싶지. 뭐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좀 더 드릴까? 돈이 있으면 항상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돈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진짜 제가 궁극적으로 고민했던 게 그거죠. 내가 한 달에 이 돈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 50만 원 벌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 인생이 바뀌나?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시세차익 투자였고 이 돈의 특징은 단점이 있어요. 한 번 내 돈을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면 나한테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전세가 2년 동안 이제 계약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줘서 집을 샀다. 그러면 5천만 원에 그 집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조금 이제 그때 다시 돈을 조금씩 계속 모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가 나한테 그 기간 동안 안 오는 대신에 똘똘 뭉쳐서 그 집에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뒤에 8천만 원 목돈을 모아요. 근데 이 8천만 원은 내 인생을 바꿔줘요. 그렇죠. 네. 8천만 원은 그렇죠. 바꿀 수 있죠. 8천만 원은 인생이 바뀌어요. 네. 네. 엄청 큰 돈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걸 제가 실제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네. 뭐냐면, 아까 그 개봉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거기 201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본 거예요. 보면 이게 34평인데, 그 시기에 이 집값이 3억 6천이었어요. 네. 3억 6천이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월세는 보증금 그리고 내가 피같이 모은 9천만 원. 거기에다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3억 6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1억 1천을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3억 6천을 만들어서 월세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 월세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자가 나가요. 그렇죠. 금리가 만약 3%다라고 하면 27만 원씩 계속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이게 보증금이 1억 6천에 35만 원이다 라고 하면 네. 이자 내고 나면 남는 돈이 2년간 192만 원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왠지 이 월세 받는 거가 그냥 약간 꽁돈 받는 느낌이 나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되게 크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 진짜 이런 아파트 월세 투자 정말 좋은 가치의 어떤 월세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목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뭐 이런 1억 이 정도를 가지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가치가 좀 낮은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세 차익 투자는 이 같은 9천만 원을 가지고 이 집을 전세 2억 7천을 맞춰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2년 뒤에 보면 2014년도에 2억 7천에 맞춘 전세가 16년도에 3억 5천이 되잖아요. 네. 2년 뒤에는 8천만 원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돌아왔네요. 네. 네. 그럼 쟤를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3040이신 분들 특히나 너무 월세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 진짜 내가 좋은 자산을 사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금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부자라고 더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서 쓸 것인가가 진짜 관건인데 그런 점에서 정말 월세랑 딱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니까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결국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다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살 사람들은 좀 뭐 부족해지는 그런 말 그대로 하락장인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1억을 깎으면 거기에서 한 10%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10% 이상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한 5천만 원만 깎아도 진짜 거의 10% 가까운 뭐 한 7% 정도 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격 대비해서. 네. 그걸로 따지면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그거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뭔가 시장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실 그 시장을 활용하고 더 만들어 나가고 해야 그 되는 시기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는 거고 네. 막 상승하는 그런 시기에 그때는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나 이런 것들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고 그럼 내가 생각보다 실수해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걸 못 사더라도 평타 이상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되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운으로도 좋은 걸 살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시기를 놓치지 말고 공부하고 투자 꼭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바다님께서는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순자산을 이렇게 달성하기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고 어느 정도의 자산을 또 달성을 하셨나요? 진짜 투자를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 하고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공부했던 건 2018년도부터였어요. 2018년도부터 해서 한 3년 정도 했을 때 이제 10억 달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한 14억, 15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항을 또 열심히 계속 투자 활동과 또 네. 강의까지 하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제 외벌이셨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부동산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돈을 잘 뺄 수 있는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은 제가 넣어놓고 금방 팔면은 사실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뭐 저축도 약간 저한테는 그랬어요. 아. 저축도 그래서 네. 제가 안 보이는 곳에 막 이렇게 넣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얘를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자꾸. 네. 못 살게 굴고 싶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분산을 해서 나중에 샥 끌어보아 보니까 이제 그게 돈이 됐고 그런 돈들을 가지고 제가 부동산이라는 데 넣어 보니까 얘는 내가 돈을 빼지도 못하고 잘 갖고 있다가 약간 돈을 잘 모아주는 부모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너 통장 관리해주는 200만 원씩 부모님. 나한테 줘. 나중에 모아서 줄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가 돈을 계속 가져가서 탁 했다가 나중에 5천만 원이 갑자기 2억으로 줘. 딱! 이렇게 탁! 그렇게 해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가 사실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했고 그 돈을 얘는 못 빼니까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한번 넣어놓으면 이걸 파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게 부동산의 제일 매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빼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자산을 사놨다면 그리고 잘 들고 있는다,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더 그 집으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훨씬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선택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주바다님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최선의 그렇죠. 선택이 되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다 빼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지출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 환경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부자만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많이 깨달으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도 같이 좀 나눠주시죠. 돈을 사실 저도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부동산에 약간 겁 없이 덤볐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어요. 4천만 원 뭐 요 정도를 잃은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때 사실 오피스텔을 잘못 샀었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 네. 그럼 이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잘 안 돼서 돈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참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라도 사야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원래는 사러 갔었어요. 네. 가서 막 다니다가 제가 그때 저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제 동생까지 데리고 아이고, 왔었거든요. 아이고, 네. 다행히 제 동생은 아파트를 샀어요. 다행이네. 샀고 근데 저는 조금 더 약간 그 다른 걸 사보고 싶었나 봐요. 그 시기에. 그래서 되게 큰 평형에 막 60 몇 평짜리 오피스텔을 그걸 갑자기 덥석 샀어요. 네. 샀는데 그때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제 사람이 진짜 이거 한번 미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그때 제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5층을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오피스텔에. 그래서 제가 계약금이 그때 300만 원인가가 들어갔는데 가계약금이 네. 그거를 날리고 네. 더 좋은 층을 아마 했을 거예요. 9층인가? 네. 그거를 계약을 다시 했어요. 일단 요거 300만 날렸잖아요. 잃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오피스텔이라는 종목 자체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세 차익 내기가 어렵고 사실 오피스텔은 저는 전세 투자로 오피스텔을 한 거예요. 네. 하려고. 네. 근데 오피스텔은 전세 투자로 사실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오피스텔은 네. 그 월세 받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아파트가 아니라 그 오피스텔을 사시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전세에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오피스텔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보증금을 제가 생각한 보증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금액이라는 거죠. 네. 나는 돈을 딱 요만큼만 정해놓고서 네.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네.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피스텔 공부하고 나니까 오르기도 어려워. 그래서 중간에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너바나님이 네. 코칭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칭을 받았는데 너바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제가 그거를 계약금을 이제 그냥 해지를 했죠. 원래는 그 과정에서 돌려받으려고 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가서 막 우는 소리도 하고 저 진짜 한우까지 사갔어요. 부동산에도 한우사가 네. 매도 잡은 한데도 한우사가 왜냐면 거기에 이제 몇 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도는 그래도 하면은 봐주시지 않을까. 되게 약간 순진했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못 돌려받았고 네. 저한테는 엄청 크고 좋은 경험으로 남았죠. 아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할 때도 되게 함부로 허투루 막 함부로 너무 막 급하게 이런 것들 되게 경계했어요. 내가 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주바다님의 쓰린 경험이지만 결국은 사실 실패의 경험도 보통 이렇게 제주바다님처럼 결국은 목표를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그것도 다 자산이더라고요. 그 경험마저.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너바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바다님 괜찮아요. 그보다 더 벌 수 있어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뭔가 좌절하고 그러시는 분들, 돈 날리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내가 하는 순간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다시 또 벌 수 있어요. 그거보다 이상으로. 내가 대신에 공부해서 노력한다면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주바다님도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습관을 조금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결심을 하고 바꾼 습관이나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투자하면서 저랑 저희 남편이랑 둘 다 되게 변한 게 뭐냐면 이 돈 버는 거는 확실히 내가 돈을 먼저 써야 돈이 벌리는 거라는 걸 되게 크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사실 공부하거나 할 때 아기를 키우면서 사실 투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려면 애를 봐주셔야 되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그때 없었어요. 해외에 나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시간에 10,000원 하는 돌보미 선생님을 모셔서 선생님은 이제 거실에서 아기를 봐주시고 저는 골방에서 공부하고 처음에는 저도 막 이게 무슨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투자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이 제가 투자 공부하면서 우리 돈을 되게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 그게 결국은 다 이제 빵꾸가 이제 나는 거죠. 가게가 우리 집이 지출이 이제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우리 남편이랑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해야지. 왜냐하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가 지금 써서 나중에 그거 이상 2000만 원이라도 벌면 어디야? 500만 원 써서 1000만 원 벌면 어디야? 지금 아예 못 벌고 마이너스잖아.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그거 돈 벌자로 간 거예요. 모든 행동을.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결과가 좋았고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안 했다면 만약에 진짜 돈만 아낀다라고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냥 돈 아끼고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결과는 그냥 모은 돈만 남았겠죠.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뭔가 내가 부자가 되기로 했다. 진짜 내가 돈을 벌겠다. 부자는 이제 너무 모르겠고 네.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먼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행동인 것 같아요. 네. 뭔가 투자 공부라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공부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렇죠. 엉덩이만 붙이고 있으면 네.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도 나는 수익률이 좋은 이 부동산 투자 공부를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 그렇죠. 이 네. 마음을 먹는 게 사실 월급쟁이들이 쉽지는 않을 것 어렵죠. 같아요. 네. 예. 저도 이제 많은 이제 강의하면서든 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20대나 30대 분들도, 뭐 4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돈 쓰는 거가 이렇게 많이 쓰지를 못하는데, 그 와중에 뭐 강의 들으려고 몇십만 원 내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 되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지금 돈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하셔야지 진짜 이건 돈 벌 수 있는 거라고. 뭐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사실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방금도 얘기 나눠주셨지만은 수많은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거고 주부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강의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이 평범한 직장인에서 그래도 돈을 번 수익을 많이 달성한 이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뭔가 성과를 내고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이전에 벌었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모든 걸 따라해요. 그게 진짜 확실히 달랐어요. 진짜 행동. 이분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선택을 할까? 저 같은 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내가 시간을 선택할까? 돈을 선택할까? 제가 저한테 가르쳐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한테 답을 주신 게 시간을 선택해라 였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고 진짜 말투까지 따라요, 나중에는. 네. 그거를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 다 필사하고 네. 뭐 거기서 했던 것들 다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완전 그냥 나한테 입혀진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따라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그거랑 그냥 똑같아요.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완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너바나님 강의 처음에 들을 때 너바나님 되게 잘 쓰시는 말씀이 그래요 바다님 그래요 그래요 멘트가 있거든요. 지금도 막 우리 그래요 이렇게 문구 써가지고 네. 뭐 할 때 이렇게 스티커처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여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왔어요. 일부러 생각 안 했는데 네. 내가 따라하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냥 계속 그렇게 말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계속 접하고 하셔야 네. 그래야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했어요. 서로 이렇게 뭐야 왜 따라해 점점 다 닮아가. 네,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른 포인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이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냥 강의를 듣는 데서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물론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도 내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그 롤모델 멘토와 행동, 마인드, 선택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과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시행착오 안 겪어도 돼요. 그냥 똑같이 성과가 난 거 그대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멘토, 그렇죠. 강사님, 네. 따라하고 싶은 그 롤모델을 흉내를 내보는 거. 은퇴 후에 사실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를 하시고 또 투자 활동도 병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가 있죠. 그냥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아기만 키우면서 집에 있었어요. 네, 전업주부를 했던 그 시기가 있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저 그때 집에서 술도 되게 많이 아기 키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힘들죠. 네. 그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내가 뭔가 정체돼 있는 그거랑 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삶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뭔가 나를 위해서 성장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알려드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맛집 알면 막 알려주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거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면은 돈 벌 수 있는데 막 이거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제가 더 행복하니까 하는 거고 네. 제일 사실 제가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순자산 10억 넘고 뭔가 이제 하면서 제가 더 행복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아들이랑 보내는 시간은 사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학교 가거든요. 학교 가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전업주부일 때 모습대로 제가 갔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바쁘고 많이 시간은 못 보내지만 항상 웃고 어이구 잘한다고 엉덩이 두드려지고 아이고 너는 건강하게 자라게만 해라. 엄마가 항상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런 엄마가 사실 행복한 엄마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 뭐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네. 이게 되게 큰 거였어요. 행복한 엄마가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달성했다 끝.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 봤을 때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없고 돈은 내 행복을 도와주는 어떤 수단일 뿐이지 네. 내 행복은 사실 따로 찾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행복을 찾았지만 누군가는 사실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여행보다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전 여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영화도 안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는 거고 각자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어요. 되게 행복하게 강의를 하시고 우리 3040 또 직장인분들 네. 또 월급쟁이 부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인사이트도 인사이트지만 이런 에너지가 전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 자 오늘 3040 우리 직장인 분들께 직접 먼저 해보신 정말 따끈따끈한 선배님이세요. 2018년에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네. 나도 노력하면 우리 제주바다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급쟁이 부자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막 하느라고 행동을 사실 못 하거든요. 보통 이런 거예요. 막 뉴스 보고 뭐 금리, 세계 경제, 갑자기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행동을 못 해요. 행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전 두 개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먼저 행동부터 하면은 막 실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각을 잡아놨으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행동을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강의장으로 나가보든지 모임을 나가보든지 내가 진짜 책을 열심히 읽어보든지 뭔가 진짜 스터디 카페 가는 거야. 끊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책을 읽어보든지 뭔가를 좀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삶이 조금씩 변하고 그게 결국은 계속 복리로 더 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성공 습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바다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